동정이면 필요 없어요. 그때도 지금도 당신은 항상 도망만 쳤잖아요. 차갑게 돌아서는 여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 시절 자신의 학비를 벌어주던 여자를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한 남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남 압구정동. 이른 아침 햇살이 고급 아파트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은 마치 거울처럼 천장의 샹들리에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죠.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급 승용차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도연은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비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42살 대기업 회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지 않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비서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성공한 재벌 2세라고 말했지만 정작 도연 자신은 그 말이 늘 불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혼자 남은 공간에서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 다린 정장,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도연에게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늘 의문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도연이 대학생이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삐삐를 차고 다니던 시대였죠.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동전을 손에 쥐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던 그 시절 말입니다.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미래를 꿈꾸던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자신. 그때의 도연은 지금처럼 여유롭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을 앞두고 있던 도연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때로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탄 냄새 가득한 방에서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던 밤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과 맞선을 보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도연은 결국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결혼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도연을 아들처럼 대해주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90년대 후반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로 흔들릴 때도 도연은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IMF 이후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죠.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형 재벌이라 불렀고 경제 잡지 표지에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뒤에 희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 희생시킨 사람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 사람의 얼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 도연을 괴롭혔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평온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따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젯밤 꿈이 유난히 생생했기 때문이었죠.
꿈속에서 도연은 다시 그 반지하 방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연탄불을 지피던 그 방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고 손을 잡는 느낌이 너무나 실제 같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난 일을 떠올려 봤자 소용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미 선택은 끝났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차량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여자가 구겨진 종이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 사진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보였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파트에 계실 수 없다고 나가주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연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옆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떠나보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연. 그 이름이 도연의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연은 그대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의 뒷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도연의 삶이 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도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도 자신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앞에 서 있는 여자 윤서연의 뒷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여위어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관리소 직원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미 통보해드렸잖습니까? 전 남편분께서 재혼하시면서 이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으세요.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 상자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그녀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몇 개, 바래진 아이 사진,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그것이 서연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주민들답게 모두들 거리를 두고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빨리 지나가려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곳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빨리 나가주십시오. 다른 주민분들께 폐가 됩니다. 경비원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광경이었으니까요. 저분은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라고 말해야 할까요? 20년 전 자신이 버린 사람이라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희생시킨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눈빛을 읽으려 했습니다. 놀람, 분노, 슬픔, 그 어떤 감정이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남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보듯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내주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저 무표정하게 상자를 들고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서연 씨.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못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서연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서연의 어깨를 비쳤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는 분이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냐고요? 그저 아는 사람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배신한 사람,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죄책감의 대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도연은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비서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연을 차량으로 안내했고 도연은 기계처럼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지만 도연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서연이 왜 이 아파트에 있었을까요? 이혼했다는 관리소 직원의 말이 사실일까요? 도대체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지만 도연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고 비서가 여러 번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서연이 있을 것입니다. 구겨진 종이 상자 하나 들고 갈 곳도 없이 떠도는 서연 말입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대학교 앞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도연과 서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있었고 도연은 낡은 청바지에 헌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연탄불을 지피면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도연의 학비를 벌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목소리,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결혼 제안이 들어왔을 때 도연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민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를 불렀습니다. 조사를 좀 해주세요.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윤서연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39, 오늘 아침 압구정 아파트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 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은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도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쫓겨나야 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도연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건네는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도 도연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비서가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서연에 대한 조사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 남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서연 39살. 결혼 15년 만에 이혼. 전 남편은 중소기업 운영했으나 사업 실패.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불명, 일정한 직업 없음. 자료를 읽으면서 도연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서연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연을 찾아보지 않았으니까요. 도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그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90년대 중반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좁은 방이었죠. 방 한가운데 놓인 화로에서는 연탄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연탄 냄새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도연과 서연은 함께 살았습니다. 군 제대를 마치고 복학을 앞두고 있던 도연은 학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복학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없었죠.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벌게요. 도연 씨는 공부만 하세요. 25살 서연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장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공장에서 돌아온 서연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항상 웃으며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시험은 어땠어요? 수업은 재미있었어요? 교수님이 칭찬하셨다고요? 역시 우리 도연 씨는 똑똑해요. 서연은 자신의 피곤함은 내색하지 않고 오직 도연의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도연이 좋은 성적을 받으면 서연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도연이 힘들어하면 서연은 밤새 위로해 주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반지하 방은 너무 추워서 연탄을 하루 종일 피워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공장에서 돌아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연탄을 갈았습니다. 연기가 방 안에 가득 차서 기침을 해도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나중에 추억이 될 거예요. 도연은 그런 서연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서연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내가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서연 씨 편하게 해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믿어요. 도연 씨는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님들의 추천도 받았습니다. 대기업 취업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공장 일에 익숙해졌고 둘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도연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 교수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과 맞선을 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연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도연 학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네. 자네 형편을 내가 아는데 이게 자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세. 도연은 고민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보면서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서연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해도 월급쟁이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벌가와 결혼하면 달라집니다. 단번에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결국 맞선을 보러 갔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재벌가 딸은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대화는 무난했고 서로 호감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식으로 결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또다시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선택했습니다. 서연이 아닌 성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연은 서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도연은 서연을 피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도연은 그렇게 서연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서연이 반지하 방 앞에서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밤 코트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계단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도연은 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서연을 잃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대학 시절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번호겠지만 도연은 그 번호를 한 번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도연은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90년대는 그런 시대였다고,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서연을 찾아야 한다고,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사과를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사과는 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의 현재 위치를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기억의 문은 도연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만나야 했고 과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다시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현재 위치와 생활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였습니다. 도연은 회장실 문을 잠그고 자료를 펼쳤습니다. 서연은 현재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월세가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자료에는 서연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찍힌 사진 속 서연은 20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윤기가 없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39살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서연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서연은 참고 견뎠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빚만 잔뜩 남긴 채 새 여자와 재혼해버렸습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결혼 초기 서연은 임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서연은 다시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도연은 결정했습니다. 서연을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움직였습니다. 개인 비자금을 이용해서 서연의 고시원 월세를 1년치 선불로 냈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괜찮은 회사의 사무직 자리를 알선했습니다. 모든 것을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서연이 도연의 도움인 줄 알면 받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의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들통이 났습니다. 2주일 후 도연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도연을 찾아왔다고 해야 맞습니다. 서연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서도연 회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도연에게 보고했을 때 도연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옷이 낡아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염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도연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존댓말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 씨. 이제는 윤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서연 씨라는 호칭은 20년 전에 끝났습니다.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으면서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시원 월세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회사 채용 공고문이죠. 회장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분이 와서 1년치를 한꺼번에 냈다고요. 그리고 회사 인사 담당자도 이상하더군요. 제 이력서를 본 적도 없는데 면접을 보자고 하니까요. 서연 씨, 아니 윤서연 씨. 왜 이러십니까? 동정이라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시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뭡니까? 도와주고 싶으셨다고요? 불쌍해 보여서 돈이라도 쥐어주고 싶으셨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도연은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서연이 불쌍해 보였으며 그래서 돈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서도연 씨. 전 회장님의 동정 따위 필요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으셨으면 20년 전에 도와주셨어야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때 서도연 씨는 뭘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셨잖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 안 하시고요. 제가 반지하 계단에서 사흘 동안 기다렸던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안 나오셨습니까? 왜 단 한마디 설명도 없이 떠나셨습니까?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은 비겁했습니다. 서연을 만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말입니다. 서도연 씨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셨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요? 20년 지난 지금 와서요?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서도연 씨의 사과도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20년 전처럼 말입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 원망 가득한 눈빛이 도연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월세 영수증과 회사 공고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도움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진짜 사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도연은 서연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잔인하게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만남 이후 도연은 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과거를, 서연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원하는 대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도연은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의 아들 서준우가 친구들과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16살 고등학생인 준우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학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고 도연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머리에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하는데 수혈이 필요합니다. 당장 하십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환자의 혈액형이 매우 희귀한 형입니다. 혈액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준우의 혈액형이 희귀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 피를 쓰십시오.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해야 합니다. 급하게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도연을 쳐다보는 의사의 눈빛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 피를 쓰십시오. 사모님도 검사했는데 역시 맞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부모인데 왜 안 맞습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것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혈액형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의심됩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의심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16해 동안 키워온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검사를 다시 해주십시오. 분명 실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 수술이 급합니다. 일단 혈액은행에서 수급하겠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준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병원장실에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0%입니다.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서류가 도연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당신, 설명 좀 해주시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략 결혼이라지만 최소한의 신뢰는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연을 속였고 16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럼 준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어요. 결혼도 거부했고요. 그래서 날 이용한 겁니까? 이용이라니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16해 동안 아들이라고 믿었던 준우가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연 자신도 20년 전 서연을 속였지만 이렇게 당하고 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을 잡고 혼자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취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도연 회장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윤서연의 친구입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깨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를 아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이 서연이를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서연이는 거절했지만 제가 연락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서연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의 말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연이는 임신했었어요. 회장님의 아이였죠. 전화기가 도연의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임신이라니, 서연이 도연의 아이를 임신했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아이는 공장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회장님을 기다리다가 말입니다. 도연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라진 후 서연이는 매일 밤 반지하 앞 계단에서 기다렸어요. 추운 겨울날에도요. 그러다 공장 출근하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산됐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서연이는 다시 임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임신했었다는 사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도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도연이 떠나지 않았더라면 서연은 아이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 쌓인 계단에서 미끄러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도 태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도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42살 대기업 회장이 성공한 재벌 2세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20년 전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잃어버린 것은 사랑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생명이 있었고 서연의 미래가 있었으며 행복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새벽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그 빛은 너무나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사흘 동안 호텔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비서가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아내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눈 내리는 겨울날 반지하 계단에서 기다리던 서연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을 서연이 추위에 떨면서도 도연을 기다렸을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서연이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이 도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용서받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수염을 깎지 않아 얼굴이 거칠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서에게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입니다. 비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오후 3시에 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도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사흘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에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상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자회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연단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그때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접고 제 학비를 벌어주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벌가 딸과의 정략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성공을 선택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성공했지만 인간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고 태어날 생명을 죽였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회장직을 사임하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 씨가 있는 곳으로 가주세요.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말씀이십니까? 외곽 고시원입니다. 주소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허름한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고시원 건물은 낡아 보였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 서연의 방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연은 노크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겁니까? 도연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세요. 서연 씨, 아니 윤서연 씨. 20년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버린 것, 아이를 잃게 한 것, 당신의 인생을 망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최소한 당신의 삶을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연을 내려다보는 서연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어쩌면 연민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도연 씨.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웠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태어나지 못한 아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말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던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서 비틀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서연과 마주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상처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작은 씨앗이 서연의 마음에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참회가 무릎 꿇은 사죄가 서연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든 언론이 도연의 고백을 대서특필했고 재벌가의 추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회사를 물려준 전 회장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도연은 장인어른의 서재로 불려갔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고
묵직한 책상 뒤에 장인어른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앉게.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참 동안 도연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다고? 우리 가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아나? 주가가 30%나 떨어졌네. 협력사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임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거짓이라니? 자네는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네. 회사를 키웠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어. 그것이 거짓인가? 제 성공의 출발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공은 진짜가 아닙니다. 장인어른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자네는 지금 감상에 빠져 있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자네가 그 여자를 선택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나?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겠지. 그래도 떳떳하게 살았을 겁니다. 떳떳함이 밥 먹여주나? 자네 딸도 있지 않은가? 준우는 자네 친자가 아니지만 딸 민서는 자네 친자일세. 민서의 미래는 생각 안 하나?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14살 딸 민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하게. 가문이냐, 그 여자냐? 아버님, 자네가 그 여자를 선택한다면 우리 가문과는 인연을 끊는 걸세. 재산도, 지위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 그래도 괜찮나?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서연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이제 자네와 나는 남이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님. 도연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도연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소. 아내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준우 일도 있고 저도 잘못했으니까요. 민서는 당신이 키우시오. 양육비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보내겠소. 당신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갈 겁니다. 작은 복지재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지재단이요?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때 무너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성공할 때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아내는 한참 도연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당신다운 선택이네요. 행복하세요. 도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차에 실을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20년 전 서연과 찍었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도연입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요? 고시원 앞 공원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회장직도 사임했고 재벌가와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혼도 합의했고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선택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저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작은 복지재단을 만들 겁니다. 경제 위기 때 무너진 분들을 돕는 곳이요.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낙엽이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서도연 씨, 전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평생 당신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전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제 발로 서고 싶습니다. 재단 일도 동등하게 함께하는 거예요. 도움받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줄 수 있는 건 용서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으로 선택한 행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 놓은 상처가 천천히 아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가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공원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그 고요함 속에 앉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 버스가 하루 4번만 다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옆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망 복지재단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전 일찍 일어나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도연은 낡은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예전의 말끔한 정장 차림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도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재단은 작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경제 위기 때 사업을 잃고 회복하지 못한 분들, 빚에 시달리다 삶의 의욕을 잃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작은 창업 자금을 지원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서연이 이미 출근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상담 예약이 3건이나 있어서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도연 씨는 오늘 시내은행 가셔야 하잖아요. 후원금 처리하시려면 바쁘실 텐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어색했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매일 아침 재단에 나와 일했습니다. 상담도 하고 서류도 정리하고 필요하면 직접 어르신들 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회장실에 앉아 지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손으로 일하고 사람들과 마주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던 도연은 금방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지켜보고 있었고 도연은 서연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입니다. 서연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담 업무를 맡아 찾아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분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서연 자신도 큰 상처를 겪었기에 그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담을 마친 서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연도 은행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상담은 어땠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10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아직도 갚고 계신데요. 7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법률 자문을 연결해 드렸어요. 시효가 지난 빚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신 것 같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도연도 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끓여온 차였습니다. 종이컵 2개의 따뜻한 차를 따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날씨가 추워졌네요. 고맙습니다. 도연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마을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든 산이 멀리 보였고 마을 앞 개울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요? 이렇게 평범한데 마음이 편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예전에는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했어요. 언젠가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편안합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의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도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정류장 옆 작은 가게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0년대 발라드였습니다. 20년 전 도연과 서연이 함께 듣던 노래였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낡은 라디오로 들었던 그 노래가 지금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세요?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기억합니다. 서연 씨가 좋아하던 노래죠. 맞아요. 그때는 이 노래 가사가 슬프게 들렸는데 지금은 위로가 되네요. 도연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네.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가끔 아파요. 잃어버린 시간들, 태어나지 못한 아이, 그 모든 것들이 가슴 한편에 남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도연 씨도 많이 아파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요. 서연이 도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동안 서연과 함께 지냈지만 서연이 먼저 손을 잡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날 놓쳐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겠죠. 하지만 남은 인생은 함께 살아가면 좋겠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용서, 그리고 함께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평생 잘하겠습니다. 평생은 무거운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늦었습니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음의 봄은 아니었지만 성숙한 이해와 용서로 피어나는 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한 봄이었습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이 순간을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떠났고 정류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손을 잡은 채 그 노래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핀 봄이지만 그 어떤 봄보다 아름다운 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